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5월이었나? 저기 5월 써 있군요. 5월 13일 제 핸드폰으로 뜬 그 아츠이라는 저 인터넷 포탈, 아트 포탈 대문 페이지였는데요. 저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것은 이제 페트라 코트라이트는 21세기의 모네이다라는 이제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어느 날 인터넷 예술 문화 포털 아츠이에 올라온 헤드라인입니다. 인상파의 마지막 살롱 전시가 열린 지 130년, 그리고 모네가 작고한 지 꼭 90년이 되는 2016년에 21세기의 모네라니 조금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츠이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전달하려 하지 않고 본대로 느낀 대로 보여주고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작품은 100여 년 전 20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모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이었죠. 물감과 붓 대신 인터넷에서 채집한 컬러풀한 이미지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려내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모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뉴미디어 아트계의 스타 탄생을 고하는 조금은 얄팍한 듯하면서도 자극적인 기사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삐딱이 정신이 투철한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마뜩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예쁘고 화려한 사진과 이미지들을 따다 붙이고 짜깁기해서 감각적인 그림을 만드는 수많은 디지털 화가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숨겨진 의도를 침소봉대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전달하려 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말, 그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디어 아트 또한 회화로 수렴되는 것인가? 페트라 코트라이트가 21세기의 모네든 미디어 아트계의 깜짝 스타든 적어도 지난 250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레젠테이션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작업은 회화적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대립 구도에 대해서는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이 많이 얘기한 거지만 회화가 아니면 예술이 무언가를 원래 있는 것을 예술로서 다시 구현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 자체로서의 어떤 존재감, 가치가 또 있는 것인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논쟁입니다. 이걸 접하고 저는 상당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데자부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진예술 혹은 사진이라는 장르와 이토록 비슷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또한 사진기의 발명, 그리고 사진예술의 태동기부터 이어져 온 사진과 회화의 파라고네, 즉 비교 우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와 실제의 문제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과 매우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진화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의 오늘은 어떤지 궁금해졌고, 생뚱맞게도 제프 월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진인데요. 그 여인을 위한 사진으로 여기 지금 책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picture for women이라고 그러는데, 이 picture라는 표현이 굉장히 묘하죠. 사진에서도 픽처를 쓰고 그림에서도 픽처를 쓰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을 위한 사진 내지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그 뒤로 4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진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사진예술 자체도 진화했음은 물론이겠죠. 하지만 이 작품이 던지는 사진이란 무엇인가, 사진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 사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은 오히려 지금 더 크게 와닿는 듯합니다. 그리고 회화와 견주고 회화의 틀을 벗어나 독자성을 지니는 독립된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진가들의 노력 역시 더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왼쪽 위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Picture for Women이고, 오른쪽은 잘 아시는 이 마네의 그림이죠. 제가 불어 발음이 후져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제 폴리 베제레라고 하나요? 이 바의 풍경인데 두 작품은 자주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또 회화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제프 월은 이렇게 회화적인 사진을 많이 만드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 밑에 있는 일본의 우키요의 작품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비교 화면을 올려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진에서도 회화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서의 어떤 사진성 이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회화랑 비교하고 회화를 넘나들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사진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회화의 담론에서 벗어나 사진만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발명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이미 속속들이 다 알아버린 전 세대의 기술쯤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사진, 그리고 사진 예술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한편으로는 미디어 아트와는 달리 이미 역사성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200년 동안의 논쟁 자체가 하나의 작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동경에서 줄리아 마가렛 캐머런, 사진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여인이라는 전시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전시입니다. 최초의 여류 사진 작가군에 속하는 그녀는 48세가 되던 1863년 사진 작가로 데뷔해 10년 남짓 활동했는데 성경이나 신화 속 장면들을 연출한 회화풍의 작품들로 유명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엔 피사체를 흐릿한 초점에 맞춰 느낌 있게 그려낸 그녀의 회화적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랜슬롯 경과 그 귀네비어 왕비, 그 아더 왕의 신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거를 사진으로 재구성한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베아트리스 첸치라는 이태리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아버지가 가족들을 학대하고 자기 딸을 이제 뭐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합심해서 그 아버지를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하나의 이 베아트리체가 그런 학대나 이런 거에 대항한 어떤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왕왕 그려져 왔는데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사진 예술의 염원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중후반에 이미 사진 작업에 회화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작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델이 작품 속에서 맡은 역할, 주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으로 인지되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누가 맡은 뮤즈 역이 아니라 뮤즈로 분한 누구라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인식된다는 것인데, 어쩌면 바로 이 점이 사진만의 특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호학적 용어를 차용하자면 기의와 기표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없고, 나아가 기의와 기표의 이분법적인 인식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사진에는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제가 그 왼쪽 사진 캡션에 보면은 괄호 안에 모델 is Mary 핀셉이라고 써 있는데, 이 작품은 베아트리체 그 첸치를 모습이라고 이렇게 회화적으로 구성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 당시 문헌을 보면 그 작품 자체보다 그 모델이었던 저분이 더 유명세를 탔던 걸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사진이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이 그냥 회화랑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카메라 루시다의 첫 장을 여는 롤랑 바르트의 자전적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황제를 바라보았던 눈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852년에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 제롬의 사진을 본 바르트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복합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는 말인 듯하고요. 또는 기계적으로 반복 재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아우라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사진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서두에 시작하게 된 데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2011년 가을, 지금부터 한 5년쯤 전이죠. 이듬해 열릴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에 패널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주제는 포토큐브, 현대사진의 모험과 확장이었습니다. 주제에 모험과 확장이라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사진과 미디어 아트와의 연계성, 그리고 보다 크로스오버적이고 전위적인 사진적 시도들의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존의 사진 비엔날레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같은 확장된 형태의 예술 행사로 바꿔가는 편이 어떻겠냐는 제언도 있었고요.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역사성의 근거를 둔 후의적 관점에서 폭넓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꼬박 5년이 지나 다시 대구에 와 문화 생태계의 자유, 탈위계라는 주제의 2016년 국제사진 심포지움에 참여하게 되니 말 그대로 데자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진이 거쳐온 길을 탈위계의 여정이었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진과 회화의 파라고네, 즉 사진과 회화의 비교 우위 논쟁은 회화를 정점으로 한 미술계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진이란 돌발 변수, 요즘 말로는 갑툭튀가 가져온 의도치 않았지만 불가피한 충격파에 대한 반작용에서 촉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진 예술의 태생 자체가 아방가르드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새로운 결과물로 이어진 것이지 예술계의 기존 질서에 항거하거나 예술계의 판도를 전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술 장르로서의 사진은 어쩔 수 없이 탈위계 내지는 반위계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매체로서의 사진의 출현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이 그랬고 시대적 배경이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술 시장이 급성장하고 예술 작품의 상품성과 부가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사진의 예술적 위상과 상업적 가치도 급상승하게 됩니다. 사진 예술만을 위한 아트페어와 페스티벌이 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술 문화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사진이 미술계의 주변적 존재에서 기득권 세력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사진 예술이 발달한 대구 지역의 특성도 한몫했으면 물론이겠습니다만 흥미로운 것은 사진과 비엔날레라는 포맷의 만남입니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연 행사로서 미술계의 새로운 동향을 소개하고 최신 작품들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인데 기본적으로 아방가르드, 즉 전위적인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엔날레라는 포맷 자체가 전위적이거나 전위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위적인 컨텐츠를 담는 후의적인 포맷이라고 하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위적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해 무엇을 기준으로 앞서 있음을 뜻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 또는 기존의 위계를 전제로 앞과 뒤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위적인 무언가가 일어나는 전위적인 시점과 그것을 전위적이라고 인지하고 말하는 후위적인 시점 사이에는 늘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의미 있는 비엔날레가 아닌가 합니다.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위계 질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 비엔날레라면 특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기획되어야 할 듯합니다. 사진이라는 매체 혹은 장르에 부여된 아방가르드적이고 비위계적인 미술사적 특성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위적인 성격이 강한데 최신의 것만을 보여주려다 보면 자칫 기준이 흐려져서 논거와 논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의 예술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미디어 아트와의 인접성과 연계성을 간주하면서 한 걸음 더 앞서가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는 흥미롭고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지, 그게 왜 유의미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그런 것인지 관객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미디어 아트를 사진 예술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아직은 사진 예술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배아적 장르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사진 예술을 포함할 만큼 확장적이고 포괄적인 매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진은 시공간적인 예술입니다. 지금 여기와 그때 거기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빚어내는 마술과 같은 무엇입니다. 사진은 흐름이 없는 시간, 즉 비트겐슈타인적 개념의 영원을 담고 있기도 하고, 속절없이 흘러가고 쓰러지고 마는 시간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던 수잔 손텍의 메멘토 모리이기도 합니다. 전시를 통해 사진 예술의 다양한 면모들을 개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역사성의 바탕을 준 시대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구도로 전시해야 한다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어떻게인데 저는 소통,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비전 제시를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계해 전시에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오늘의 주제인 탈위계의 무엇이나 비폭력할 때 어떤 비로 시작하는 그런 개념과 용어를 키워드로 사용할 경우엔 그에 대한 배경 설명까지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통해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전후사정, 인과관계 등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탈위계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포스트 모더니즘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를 전복하려거나 판도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 모더니즘적인 성향이라면 무언가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이면서도 삐딱하게 반응하는 등의 방식을 보이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앞서간 듯도 하지만 들레즈 가타리 그리고 리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제가 제대로 간파했는지 오판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전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서 이게 뭐지 했다가도 전시장을 나서면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를테면 전시로 시각화한 토론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관람객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아방가르드한 것을 보여주든 사진사를 통사적으로 보여주든 던져놓듯 작품들을 설치하든 아니면 공들여 버티컬 텍스트는 이미지와 글 같은 것들을 다 텍스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버티컬 텍스트를 세우든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단초들은 제공되어야 하겠죠. 결론적으로 서비스와 교육적 차원에서의 고려와 배려가 전시 전체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냥 전위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 또는 무엇보다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앞서가려고만 한다면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 테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비전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지 않을까요? 늘 최첨단이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것만 같았던 미디어 아트 역시 결국 역사라는 큰 틀에서 재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후의적 관점에서 전경을 조망하듯 접근하는 것이 또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 생태계의 일부로서 사진을 보여주려면 어쩌면 시대착오적이고 부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게슈탈트적인 방법론을 차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특정한 주제, 개념,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이슈화하려면 전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전제로 해야 하니까요. 문화 생태계 안에서의 사진, 미디어 아트를 비롯한 인접 장르들과의 관계망 속에서의 사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야 무엇을 보여주고 말하든 어떤 맥락 안에서 그 의도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포토 상하이 2016이라는 사진 페어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사이츠라는 제목의 특별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현대 사진의 새로운 동향, 실험적 시도들을 소개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전시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전시의 전경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시를 둘러보고 나니 기대와는 달리 맥이 빠지면서 머릿속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두 번, 세 번 찬찬히 살펴봐도
입속에 맴도는 말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충분한 소개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신선하고 창의적이라고 느꼈을 작품들도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것만 같았고 전시 전체 또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작품들로 공간만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인사이츠라는 맥락을 구성하는 데 실패한 탓에 하나하나 떼어놓고 봤을 땐 몹시 흥미로울 작품들도 벽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려고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To omit nothing is to omit every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빼먹지 않으려다가 모든 걸 다 빼먹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속담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요즘 미디어 아트계의 동향을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한동안 뭔가 놀랍도록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대단 거창한 예술적 발견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었고 수백 수천 번도 더 재발견, 재해석되어 왔던 내용들을 또 한 번 새로운 틀에 넣어본 것에 다름 아니었죠. 이를 증명해주는 좋은 예가 바로 처음 보여드렸던 페트라 코트라이트는 21세기 모네이다가 아닌가 합니다. 2011년 심포지엄에 참여했을 때의 작은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맨 위쪽 객석에 앉아있던 한 사진학도가 꽤나 심각한 어조로 단상 위의 패널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필름 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름 사진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답을 할 차례가 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름 사진의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필름 사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필름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필름 사진만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제라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문화 생태계 안에서 앞으로 사진과 사진 예술은 어떻게 될까요?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준 선생님의 발표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전위와 후위적 차원에서 기준을 두고 그 위계 속에서 또 다른 탈위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주지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회자다 보니까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지루하실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저거였습니다. 저는 문화 생태의 자유라는 이 설정을 한 거는 환경운동가인 이제는 작고하셨어요. 머레이 북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논지에서 빌어왔습니다. 그 핵심은 저거예요. 환경적인 정의가 마련돼야 사회적 정의가 마련된다. 그런 논지였는데 저는 이 사진이건 문화 생태건 이런 비엔날레 행사든 어떤 특정한 권위와 위계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담론의 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취지로 이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영준 선생님의 핵심은 서비스와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전위적인 사진 매체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된다. 그런 논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자로서요. 비엔날레는 진정 담론의 장인가라는 논지로서 발제를 해주실 심상용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